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행에도 불구하고 5월 도매 물가는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오르는 데 그치며 전문가 전망에 못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직 본격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격 인상 효과는 시차를 두고 점차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는 24만 8천 건으로 전주와 같았지만 4주 평균은 2023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95만 6천 건으로 증가해 2021년 1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 우려 속에서 월가에서는 관련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10일 내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협상 의지가 있는 국가에 유예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영국과의 무역 합의에 만족감을 표하며 향후 거부하면 미국에서 쇼핑할 수 없다는 식의 통보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물가가 안정이 됐는데요.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관세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장은 출렁였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불을 켜줬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 그래도 다행인 게 정말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24% 상승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폭이 커지면서 오늘 기술주들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S&P 500 지수 0.38%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24% 상승하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1.16% 하락하면서 4.3%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엔비디아가 좀 상승불이 강했습니다. 함께 반도체 지수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0.32%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 연일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5%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도 1.01%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배럴당 6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이와 함께 좀 물가와 고용 지표가 지금 발표됐다는 점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가와 고용이 지금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요. 관세가 그렇다면 좀 이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걸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가와 고용 지표가 엇갈렸죠.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0.2%를 하회했는데요. 이 도매 물가로 불리는 PPI 상승률은 4개월 연속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관세 여파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어제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올랐습니다. 역시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입니다.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둔화가 됐지만 노동시장은 냉각 조짐을 보였는데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은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주간 159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가는 잡히고 있지만 고용은 흔들리는 흐름입니다. 연준의 다음 스텝에도 아무래도 미묘한 신호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 우려는 줄어들고 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지속성은 여전히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지표 흐름 조금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걸 보면서 지금 이 금리 인하까지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세에 대해서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자동차 관세를 곧 인상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건데요. 지난 4월 3일이었죠. 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이 백악관 행사에서 그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관세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관세 인상이 오히려 이 자동차 회사들의 미국 내 투자 유인을 더 높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투자 사례를 언급을 더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GM이 이번 주에 미국 공장 3곳에 약 4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SUV 생산 일부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자동차 관세 인상 소식으로 인해서 모두 다 하락한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1.2%, 1.8% 내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가졌다는 점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 3월에 발표된 현대차의 이 철강 공장 건립과 210억 달러 규모 투자도 관세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없었다면 이 10센트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단언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나는 잘했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의 반응은 계속해서 복잡한 상황이고요. 3대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이 관세 부담이 지나치다 하면서 백악관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산 자동차 관세만 낮추고 이 캐나다와 멕시코 생산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라는 점도 조금 더 불공정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관세로 인한 부담 일부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포드와 스바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델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고요. 이 포드는 관세로 인해서 15억 달러의 이익 손실을 봤다라고 했고요. GM도 한국에서 수입하는 보급형 모델에서 20억 달러 이상의 관세 노출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둘러싼 지금 트럼프의 압박 그리고 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상호 관세의 유예가 끝나는 7월 9일이죠. 앞으로 1, 2주 안에 이 무역 상대국들에게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다라는 서한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히트미 열어서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보인 가운데 그래도 M7 종목 안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1.3% 강한 흐름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1.5%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애플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0.2% 상승하면서 그래도 초록불을 좀 켜줬습니다. 브로드컴 1.25% 상승했는데요. 이 와중에 테슬라만이 지금 2.2%로 강한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에너지단에서도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단 엑선모빌과 쉐브론도 오늘 좀 상승하는 흐름까지 가졌는데요. 이와 함께 좀 전반적인 혼조세 보였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도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AMD와 오라클, 보잉입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2% 하락을 했고요. 오라클 23%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7% 급등하는 흐름 가졌는데요. 오늘도 좋은 시세를 뿜어냈습니다. 보잉은 이슈가 있었죠. 10%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MD 살펴보겠습니다. AMD는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와의 정면 승부를 선언했습니다. 리사수 CEO가 어젯밤에 열린 이 어드밴싱 AI 행사에서 신형 AI 칩
MI350 시리즈와 차세대 MI40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이 칩은요, 엔비디아의 플래그십 블랙엘 시리즈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칩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AMD가 프로세서에 인해서 이전 세대 MI350 칩에 비해서 최대 4배의 AI 컴퓨팅 성능과 35배 향상이 된 그런 추론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각 칩은요, 엔비디아의 블랙엘 GPU에 있는 192GB 메모리보다 더 많은 HBM3 메모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최대 2.3TB의 메모리를 위해서 각각의 8개의 GPU를 결합하는 플랫폼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2026년에 출시된 그 MI400 칩에 대한 라인까지 자세한 정보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 GPU가 420GB HBM4와 초당 최대 19TB의 메모리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점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리사수 CEO의 발표 중에는요, 오픈 AI 그리고 메타, 오라클 등 주요 관계자들도 무대에 올라서 이 AMD 칩에 대한 활용 사례를 직접적으로 또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행사 단순한 제품 발표를 넘어서 이 AMD의 데이터 센터 전략과 AI 생태계 확장 의지를 담은 무대였습니다. 실제로 AMD는요, 올 한 해 AI 관련된 기업 25곳을 인수하면서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이 서버 빌더 GT 시스템스를 인수를 완료하기도 했고요. 어텐더 AI와 라미니 인재들도 대거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AMD는 지금 실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이 AI 칩 분야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엔비디아와 유사한 주기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들어가겠다라는 포부까지도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국내에서는 AMD와 함께 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리노공업까지 이런 공정 부분까지도 함께 모멘텀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마찬가지로 AI 칩에 대한 수출 통제가 조금은 이 반도체 향해선 있긴 했었는데요. AMD도 사실 8억 달러의 타격을 좀 받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같이 신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주가 상승이 됐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라클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오라클이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 오늘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이 미국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입니다.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라클은 이 회계 연도 4분기 매출이 195억 달러,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11%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155억 9천만 달러를 웃돈 수준인데요. 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주당 1.1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띈 것은 클라우드 매출이었습니다. 이 클라우드가 전년 대비 27% 증가를 했는데요. 이 캐츠 CEO는 내년에 이보다 더 강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회계 연도에 50% 성장을 했던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2026년에는 무려 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클라우드 매출도 24%에서 40%까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공동 창업자 랠리도 지금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이 오라클 클라우드로 인프라를 옮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포부를 이야기했고요. 글로벌 고객 확보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이런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번에 어제는 시간의 거래에서 8% 급등했고요. 오늘은 더욱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증시에서도 어떠한 이슈들을 좀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인데요. 더존 비즈온이 있겠고요. 그리고 한글과학 컴퓨터, 그리고 솔트룩스, 그리고 통신사 쪽으로도 같이 모멘텀 받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와 LG U+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과연 이런 이슈들 함께 받아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보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에서는 이슈가 있었죠. 바로 주가가 또 흔들렸고 인도에서 보잉 여객기가 추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보잉 주가 개장 전부터 8% 가까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고 인도 서부 도시 아메다바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승객 242명을 태운 에어 인디아 항공기였는데요. 이륙 직후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영국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고요. 이 보잉의 최신 기종인 787-8 이 드림라이너가 사용이 됐습니다. 인도 보건 당국은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라고 밝혔고요. 보잉 측은 이 사고를 인지하고 조사 중이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고가 보잉이 최근에 이 수년간에 겪었던 기체 안정성 논란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항공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보잉 계속해서 지금 그래도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의 신뢰를 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대응과 사고 원인 그리고 규명 과정과 중장기 신뢰 회복에 대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 이런 보잉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라클과 이런 AI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주가 흐름 앞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여러분 주목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를 더 가까이 체크해보는 이연아의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네, 국내외 경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글로벌 이슈부터 우리 시장의 반응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은 앵커와 함께 만나볼 키워드 3가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각국에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도 지금 브리핑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G7입니다. 지금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 성명을 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연일 경신하고 있죠. 어떤 흐름들, 즉 원전주들이 계속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키워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무역 전선을 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주 안에 무역 상대국에 일방적인 관세율을 담은 서한을 보내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서한을 보내겠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미국의 무역 조건을 담은 서한
소환을 보낼 거라고 예고를 한 건데요.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선택은 상대국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협상 없이 미국이 정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서한에는 관세율뿐만 아니라 무역 전반에 대한 조건이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이전 발언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미국과 성실하게 협의하는 국가는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는 필요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여기에 다소 신중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최후 통첩을 예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지만 자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이전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를 머지않은 미래에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5% 관세로도 우리 자동차 업계는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자동차 관세까지 다시 또 동달아서 지금 매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본이 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사실 일본은 지금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어제 조기 합의를 위해서 일본의 국익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협상에는 열려 있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협상단은 매주 미국을 오가면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자동차 수입 제도 개선 같은 내용들을 협상 카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나 철강처럼 민감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일본도 미국이 보내겠다고 한 서한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일본도 지금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해서 서한을 막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중국과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있었죠. 이러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미중 간의 흐름은 좀 다른 나라들과의 움직임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는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렸는데요. 약 2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1차 회담의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데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합의문이 발표되지는 않았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이 미국에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한 것, 그리고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에 총 55%의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여기서 말한 55%라는 수치는 기존 상호관세 10%, 펜타닐 관세 20%,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부과돼 왔던 20여 %의 기존 대중관세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의 반응은 훨씬 신중했습니다. 12일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중국은 말한 건 반드시 실행하고 또 실행하면 반드시 완수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미국도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히토류 공급이나 관세 같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상 간의 통화와 제네바 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식의 다소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내용을 먼저 공개한 데 대해서도 중국도 이미 입장을 발표했다는 말만 남기고 구체적인 설명은 피한 상황이고요. 허리폰 부총리 역시 양측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합의가 이뤄졌긴 했지만 양측 모두 여전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고위급 무역 협상이 사실은 조금 찜찜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뭐 휴전인 건지 아니면 폭풍 전야인 건지 헷갈린 상황인데요.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번 합의로 인해서 이 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그런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어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미중 합의를 조건부 휴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히토류 수급 불안이 조금은 진정된 모습이긴 하지만 구조적인 갈등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히토류 수출을 재개하긴 했지만요. 이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제한을 하면서 언제든지 다시 중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고요. 이건 결국 협상 압박 수단은 여전히 중국이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I나 첨단 반도체 같은 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약하자면 지금 상황은 조심스러운 낙관과 또 불안한 평화가 공존하는 국면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실한 상황 속에서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금 효력 연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의미로 지금 봐야 하는 걸까요? 네, 이번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은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를 했고요. 워싱턴 연방순회법원은 쟁점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바로 다음 날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0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이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이 정책의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항소법원이 다음 달 31일에 심리를 열기로 한 만큼 최소 2달간은 상호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무역 상대국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보내든 또 협상을 이어가든 관세 압박 카드를 여전히 손에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항소심이 끝나면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으로 우세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권한을 꽤나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충분히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역 리스크 당분간 아무래도 이 시장에 대한 주요 변수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 저는 벌써부터 지금 전 세계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 없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배경에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위기일지 먼저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이번 G7 정상회의는 15일부터 캐나다 엘버타에서 사흘 동안 열립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시작이 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번에는 공동성명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원래 G7은 국제 질서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주요국들이 공통된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현안에서 기존 합의 틀을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회의적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러시아를 명확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적도 있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성평등이라든지 혹은 인공지능 규제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공동성명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여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그것은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애초부터 각 나라가 개별 주제별로 따로 성명을 내는 쪽으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이 말 그대로 G7 국가들이 이 하나된 입장을 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오커스 재검토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오커스는 지난 2021년에 미국과 영국, 호주가 만든 안보 협력체입니다. 중국을 견제하자는 취지로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넘겨주기로 한 아주 민감하고 상징적인 협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 오커스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이 협정이 미국 우선주의 철학에 과연 부합하느냐는 건데요. 지금 미국도 자국용 잠수함조차 제때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고급 군사 기술을 해외에 넘기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에 한 명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차관은 왕관의 보석 같은 전략 자산을 왜 다른 나라에 넘기느냐며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오커스가 뭐냐고 되묻는 발언을 통해서 의구심을 키운 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호주와 영국의 안보 전략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인데요. 영국은 이미 관련 방산 계약만 7조 원 넘게 체결한 상태고 호주는 앞으로 30년간 32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G7 회의에서 영국과 호주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오커스를 계속 유지해달라고 설득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와중에 지금 EU가 러시아에 대한 초강경 제재안을 또 새로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상한선도 크게 낮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면 지금 G7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EU는 이번에 이 18번째 대러 제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러시아산 원유 상한선을 기존 배럴당 60달러에서 45달러로 더 낮추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그림자 함대로 불리는 러시아 유조선 77척에 대해서도 입항을 금지했고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도 직간접적으로 아예 쓰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EU는 이번 제재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또 미 의회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에 500%의 관세를 물리자라는 초강경 법안까지 나온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이걸 지지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결국 이번 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재안을 받아들이느냐가 향후 대응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G7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실효성이 생긴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반대하거나 혹은 애매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제재 자체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헝가리나 슬로바키아처럼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EU 회원국들도 트럼프의 입장을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 외교적으로 걸린 것도 많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WTI 국제 유가도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G7에서는 러시아 관련된 원유 상한선도 지금 낮추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첫 회의 정상 외교 무대에 드디어 좀 나서게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G7이 좀 기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G7 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첫 공식 외교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 오전에는 5대 그룹 총수들 그리고 경제 6단체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번 자리는 G7에서 다뤄질 공급망 안정화, 무역 협력 그리고 산업 보조금 같은 주요 의제에 대해서 사전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조율의 성격이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 간담회에 철강, 조선 그리고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포스코와 한화 그리고 HD 현대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철강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고율 관세로 큰 피해를 보고 있고요. 조선업계 역시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다시 키우겠다고 나서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협력 제안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 기술을 사와야 한다라는 말까지 한 상황인데요. 이런 민감한 통상 관세 이슈가 오갈 수 있는 회담을 앞두고 관련 업계를 배제한 건 좀 전략적인 메시지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G7 외교는 어떤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자신의 외교 스타일과 국제 무대 입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실무 대화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느냐가 앞으로의 대미 전략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의 첫 외교 데뷔전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원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원전입니다. 사실 지난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 상반기도 주도주로 계속해서 잘 간 흐름이었었는데요. 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기술까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원전주들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어떤 재료가 원전주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국내에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꺼번에 좀 터졌기 때문인데요. 먼저 그 전날 미국 증시에서 원전 관련된 호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SMR 전문 기업인 오클로가 알래스카 에일슨 공군기지에 SMR을 설치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 후보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발표 직후 오클로 주가가 하루 만에 29% 넘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른 SMR 대표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도 20% 넘게 오르면서 우선 미국발 원전 테마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 오클로가 바로 한수원과 기술 협력을 맺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양측이 4세대 SMR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력을 계기로 한수원이 미국 SMR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고요. 여기에다가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LS 일렉트릭 같은 국내 기자재 기업들도 함께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수주 모멘텀도 동시에 부각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직접 체코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서로 축하를 하고 또 앞으로는 협력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힌 점도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오클로와 한수원 간의 협력 그리고 이 국내 수주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전주들 특정 기업만 뛰는 게 아니라 원전 테마가 전체적으로 뛰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뛰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단순히 한두 종목이 아니라 이 원전 테마 전반이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가장 중심에 있었던 건 단연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정규장에서는 6% 넘게 오르더니 애프터마켓에서는 55,300원까지 올라서 전일 대비해서 거의 8%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52주 신고가도 새로 쓰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기자재와 또 주요 원자로 부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국내에 몇 안 되는 기업인데요. 뉴스케일 파워와의 이런 협력 경험도 있고요. 또 이번 오클로 이슈에서도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체코 원전 수주에도 주요 기자재 공급사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글로벌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도 한몫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전기술도 어제 하루에만 25% 넘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회사는 원자로 설계 전문 기업인데 특히 4세대 SMR 설계 역량이 부각이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됐고요. 또 한전 KPS는 원전 유지 보수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이 원전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형 수혜주로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어제장에서는 그 외에도 우리기술이나 우진, 한신기계, 현대건설, 태움 같은 이렇게 기자재나 시공, 계측 기업들도 동반 상승을 했었고요. ETF 시장에서도 관련 테마 ETF들이 4%에서 5%씩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원전 테마가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기업들 보니까 지금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사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밀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이 오히려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재명 정부의 지금 현재는 에너지 정책 기조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대한 투자 비중도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처럼 식지 않는 건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해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원전 수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국정과제안에도 SMR 기술 육성이 명시가 돼 있고요. 결국 원자력과 신재생을 병행해서 가져가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흐름이 단순히 국내 정책 이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지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전력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요. ESG나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결국 원자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도 SMR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고요. 유럽에서도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전 테마 상승은 단기 이슈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재평가 흐름이 본격화된 걸로 보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지금 원전 산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시각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런 최근의 원전 테마들이 좀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여전히 강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상승이 단순히 어떤 이벤트 하나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기술 수출, 글로벌 협력, 그리고 정책 변화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장기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클로의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기업 간의 계약을 넘어서서 SMR이 본격적으로 상업화 단계에 들어서는 사실상 첫 번째 사례로 꼽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폴란드나 사우디 같은 나라들도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승세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시간 마켓 딥다이브의 장아주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이요 정말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수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연준은 눈치를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늘 우리에게 변수를 던지고 있죠. 정말 장단을 맞추기가 힘든 최근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물가와 금리, 그리고 트럼프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물가와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정치권.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준을 압박하면서 정말 모든 게 퍼즐처럼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할 부분은요, 바로 물가입니다. 간밤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죠. 하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진정됐다 보기에는 성급합니다. CPI 소비자 물가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을 만나기 전 이 생산 단계 물가인데요. 자, 소비자보다 먼저 기업들이 구매를 하니까요. 이 지표는 CPI보다 한 발 앞서기 때문에 선행 지표 성격이 강합니다. 저희가 장기 생산자 물가 흐름을 짚어보시면요. 보시면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가 이 재작년 23년도에는 물가가 좀 소폭 하락하면서 잡힌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래도 시장에는 좋은 방향이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관세 여파가 물가에는 닿지 않았다 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연준이 금리 결정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CME 패드워치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이 다음에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확률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요. 여전히 가장 가까운 다음 주 6월 FOMC에서는 이 금리 동결이 97%까지 오르면서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연준의 입장입니다. 지금 연준은 시장의 기대감과는 반대로 가고 있죠. 연준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가가 아직 충분하게 안정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높게 나오면서 여전히 고용도 문제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금 압박을 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연준의 공식 전망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요,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인데요. 다음 주 FOMC에서도 점도표가 공개가 되죠. 이 점도표는 연준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어느 정도 금리가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표현한 건데요. 올해 말엔 지금보다 50bp 내린 4%포인트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이렇게 3%대까지 천천히 내리겠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연준은요, 지금 긴축은 끝났지만 완화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전망도 물가 흐름이나 정치적 변수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올해 상반기에 또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은요, 말 그대로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발행되는 차용 증서죠. 우리가 채권을 산다는 건요, 정부한테 내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는 이자가 바로 이 채권 금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불안정하면요, 채권 금리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10년물인데요. 여기 붉은색 동그라미가 4월이고요. 그리고 4.1% 아래였던 금리가 6월 초에는요, 4.6%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오른다는 건 시장이 정부 정책에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은요, 물가의 고용에 심지어 신경 쓸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겠죠. 트럼프는 과거 일기부터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가 너무 느리다, 연준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갈등이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금리를 최소 1%포인트는 내렸어야 했다. 그리고 파월은 바이든의 하수인이다라는 강한 비판을 했죠.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연준 의장을 강하게 몰아붙인다는 건 사실상 통화 정책에 대한 개입 시도로 해석이 되는데, 게다가 그 타이밍도 참 애매하죠. 자, 여러분, 파월 의장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계신가요? 내년 5월까지인데요.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죠. 벌써부터 후임 인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차기 연준 의장의 자리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지금 폴리마켓에서는요, 이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까를 두고 이 배팅을 시작했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들에 대한 시장의 예측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 3인방을 보시면요, 1위가 트럼프 일기 때 경제자문위원장 이 케빈 헤셋, 그리고 2위가 다음으로는 파월과 최종 후보로 앉았던 케빈 워시, 그리고 마지막 3위가 베센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사에서 미국 재무장관이죠, 이 베센트를 사실상 트럼프가 선택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베센트의 확률이 40% 넘게 급등했는데요. 다시 반박 기사들이 나오면서 확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파월 의장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연준의 방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뜻대로 금리를 움직이면요, 연준의 독립성과 시장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PPI 숫자나 금리 전망보다도 이 인사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기사에는요, 파월 해임이라는 단어까지 루머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시장에는 지금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오늘의 흐름을 짚어보시면요, 첫 번째는 생산자 물가, 선행 지표 신호고요. 오늘 발표된 PPI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우리가 높아졌다 보다도 앞으로의 통화 정책이 조금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준의 고민이죠.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를 바로 하기에는 물가 압력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트럼프와 연준인데 이미 연준은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와도 싸우는 중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늦춰지고 있지만 과연 증시는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의 장아주였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